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잘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 및 가족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대상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함이고, 네 번째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마지막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부분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주로 이제 말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말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이제 말로 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짓이라든지 몸의 태도라든지 팔짱을 끼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데요. 여러분,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서로 상충된다면 어떤 걸 더 신뢰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더 신뢰하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제가 수제비를 끓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괜찮아. 힘든데 수제비를 끓이고 그래, 이러셨어요. 자, 말의 내용은 뭐예요? 언어적 의사소통으로는 안 해줘도 된다, 괜찮다 라고 했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목소리 톤이나 이런 얼굴 표정이나 이런 데서 너무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더 신뢰한다? 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더 신뢰하셔야죠. 그래서 어르신 안 힘들어요, 제가 금방 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태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그리고 적절한 미소. 자, 이 적절한 미소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적절한 미소가 아니라 항상 웃는 얼굴이라든지 항상 미소, 항상 짓는 미소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겠죠. 왜냐면 어르신이 슬퍼하고 있어요. 막 속상한 얘기하고 슬픈 얘기하고 있는데 미소 띄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때는 같이 공감해 주셔야죠. 같이 슬픈 표정 지으면서 그러셨구나 어르신, 어떡해요, 이러면서 같은 표정을 지어야지 거기서 같이 웃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관심을 보이면서 편안한 자세. 네, 그래서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든지 이렇게 오픈 시켜라 하는 이런 제스처를 보여준다든지, 대상자와 눈높이를 잘 맞춰준다든지,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 그리고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면, 부적절한 태도는 눈썹을 막 이렇게 치켜뜬다든지,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든지, 또는 팔짱을 낀다든지. 이 팔짱 끼는 거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대요. 우리는 이제 겨울에 추우면 팔짱을 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좀 폐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굉장히 좀 강압적인 그런 태도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겨울에 여러분 춥더라도 이렇게 막 팔짱을 끼거나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손가락으로 뭔가를 막 지적한다든지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이 눈높이를 맞춘다는 뭐 여러 곳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뭐 더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침묵은 오히려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긴 침묵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죠. 굉장히 침묵이 너무 길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 침묵은 좋지 않고요. 목소리 톤이 또 너무 높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높은 목소리 같은 경우는 좋지 않죠. 자, 이번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뭐 라포 형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라포는 유대감 이런 뜻으로 이제 그 표현하면 제일 적절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우리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간에 서로 유대감, 신뢰관계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제 오해도 굉장히 적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이 라포를 형성하는 것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감, 경청, 수용 이런 단어는 좀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같이 느낀다. 이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느낌을 내가 같이 느끼는 거. 상대편의 입장에서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편의 느낌을 또는 마음을 뭐 같이 느낀다 이런 거 나오면 공감이고요. 그 다음에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경청이죠. 잘 들어주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청은 상대편의 아까처럼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수제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제비 드시고 싶으세요? 수제비 해드릴까요? 이랬나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괜찮다라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표현한 그 말의 의미와 입장 같은 것까지 헤아리면서 들어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건데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받아들인다 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데 내가 조금 공감하기 힘들고 또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받아들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같이 느낀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감이고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수용이기 때문에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과적으로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첫 번째 대충 짐작을 한다든지 끊임없이 비교를 한다든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걸러낸다든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을 한다든지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또 슬쩍 넘어간다든지 상대편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라떼는 말이야 요즘 그것 때문에 꼰대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 상대편의 경험, 상대방의 경험과 나의 경험은 사실은 다를 수 있는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맞춰서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좋지 않죠. 자, 이번에는 나 표현법, I 메시지에 대해서 나 전달법 또는 나 표현법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본다면 이 I 메시지는 누구를 주어로? 그렇죠? 나를 주어로 하기 때문에 I 메시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상대편을 비난하시면 안 돼요. 나의 느낌을 말을 한다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미쳐 또는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 죽겠어 뭐 이런 표현은 I 메시지가 아닙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I 메시지는 절대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걸 표현하는데 반드시 뭐 하지 않는다? 그쵸?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나한테 드는 느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메시지고요. 그래서 원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하는 말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원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 좀 2절하는 느낌, 1절만 해야 되는데 2절을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2절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그냥 1절로 끝내는 게 낫죠. 그래서 원하는 바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아이메시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중요한 전화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가 통화를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행동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통화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 영양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느낌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통화를 짧게 해줬으면 해요. 이게 원하는 바이기는 한데 잘못 이야기하면 또 상대편이 기분 나쁘시면 빨리 끊어 이런 걸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좀 빨리 끊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좋겠죠. 자, 어쨌든 상대편의 행동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나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메시지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 어르신이 자꾸 시간을 변경할 때 한다. 이때 아이메시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자꾸 시간을 바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라고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이메시지입니다. 또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해요. 자, 그럴 때 어르신은 자꾸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니까 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쵸? 공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옷을 자꾸 너무 안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제가 좀 힘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쵸? 아이메시지입니다. 구분하시겠죠, 여러분? 자, 공감하기의 예도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예는 정말 많이 출제가 요대로 출제가 정말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쭉 해놓고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대상자 이렇게 해놓고 요양보호사가 공감하기로 말하는 게 옳은 것은 이렇게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고요.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공감하기냐 수용하기냐 경청하기냐 아이메시지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건 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거를 찾는 문제가 다음 중 공감하기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 낮잠을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와. 낮잠을 자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할 때 공감하기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한다면 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공감하기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수용하기도 잠깐 앞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표현을 비평 없이 또는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하는 거,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말벗하기도 있는데 말벗하기는 대상자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대상자에게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말벗하기 이렇게 찾으셔야겠죠. 자, 대상자 영감이 죽기 전에는 늘 문단속을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라고 했어요. 자, 그때 할아버지가 참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감정 공감이라는 것을 찾아야겠죠. 또는 공감하기라는 것을 찾으셔야 되겠고, 이 중에 공감하기가 뭐냐라고 물으면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제 난청, 잘 안 들리는 대상자랑 이야기할 때는 눈을 보면서 어디에서, 그쵸? 항상 우리가 대상자랑 이야기할 때는 정면에서 이야기한다가 항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입을 크게 하고 정확하게 몸짓, 얼굴 표정 이런 걸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뉴스 같은 거나 뭐 브리핑 같은 것을 할 때 TV에서 보면 꼭 이렇게 수화 통역 하시는 분이 같이 나와서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절대 손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말씀하시는 브리핑을 하시는 분들 보는 게 아니라 워낙 표정이 다양하니까 수화 통역하는 분을 막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수화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반드시 이렇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언어장애 또는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 언어장애 대상자일 때는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었죠. 꼭 기억해 두세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의사소통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언어장애 대상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입니다. 시각장애는 안 보이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면 어디가 여기인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 저쪽 이런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각장애인 대상자와 만날 때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청각장애인은 먼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어르신 이렇게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하시면, 만지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입술 모양을 보여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대상자는 목소리를 먼저 들려주셔야 해요. 목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먼저 만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팡이를 휘둘러서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대상자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시각장애인 대상자는 시간을 만져서 알거든요. 그래서 3시 방향에 뭐가 있어요? 12시 방향에 뭐가 있어요? 6시 방향, 9시 방향, 이렇게 2시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를 압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 우리 치매 대상자를 이렇게 도와줄 때도 보면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음식을 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음식을 놓으면 9시 방향에 시금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가 시금치가 있구나. 3시 방향에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주의력 결핍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인데요. 이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판단력, 이해력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인데요.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손짓, 몸짓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양치하셨어요? 세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역시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으로 이해를 돕습니다. 자, 그리고 진압력 대상자.
이 진압력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진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몇 시인지 뭐 오늘이 며칠인지 이런 거 잘 모르겠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이 진압력이 저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이런 거를 자주 인식시킨다 라고 나오면 진압력 대상자와 의사소통하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진압력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는 물건에 이름표를 붙인다 라고 나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이 무엇인지 이름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이름표 붙인다 라고 나오면 진압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가활동 돕기인데요. 이 여가활동 돕기에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게 어느 활동인지 예를 들자면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악기, 서예, 민요교실, 신앙송, 독서교실 이런 것들은 어떤 활동인지를 찾는 문제 또는 다음 중 자기계발 활동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다 섞어놓고 자기계발 활동 하나 섞어서 그거 찾게 하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 활동은 여러분 주로 보면 뭐를 기억하시는 책 읽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책 읽기, 독서, 서예, 신앙송 이거 다 책 읽기와 관련된 것들이죠. 자, 그리고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그 다음에 민요 교실. 자, 여러분 교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계발 활동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악기 연주 이런 것도 당연히 자기계발 활동이죠. 그래서 서예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 그림도 연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기계발 활동은 주로 책과 관련된 거, 아니면 무슨 교실 붙은 거, 아니면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족 중심 활동인데 이거는 가족 소풍, 손자녀, 가족과의 대화, 집수리 이런 거 다 가족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외식도 주로 우리가 이제 가족과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외식 요리,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나오면 가족 중심 활동. 다른 거는 가족이란 단어가 좀 들어가고 집 이런 거 들어가니까 찾기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 요리, 외식은 가족 중심 활동에 들어가지 자기계발, 그러니까 외식은 가족 중심 활동으로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리도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기계발 활동 하시면 안 돼요. 요리는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니까 가족 중심 활동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활동은 어렵지 않죠. 교회, 사찰, 성당이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교 오락 활동은 친목,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그런데 여러분 음악회와 아까 자기계발 활동에서 나왔던 악기 연주, 민요교실과는 구분하셔야 해요. 악기 연주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 활동이에요. 민요교실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 활동이지만 음악회는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락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오락은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은 체조나 산책도 운동. 어르신들한테 가장 좋은 건 가벼운 걷기니까 산책은 운동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일 활동이 있는데요. 소일 활동은 텃밭 가꾸기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당연히 소일 활동인데 여러분 신문 보는 거, TV 시청하는 거 이거는 소일 활동입니다. 아까 앞쪽에서 나왔던 책 보는 거는 여러분 뭐였었죠? 그쵸? 자기계발 활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신문 보기는 자기계발 활동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글을 읽는다고 다 자기계발 활동은 아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는 책 읽기, 독서 이렇게 나오면 그건 자기계발 활동이고요. 마음의 양식이니까 양식을 쌓는 거니까. 자, 신문 보기는 소일 활동이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좋겠고 TV 보는 것도 그걸 해서 내가 소양이 높아지고 그런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TV 시청은 소일 활동으로, 그래서 신문 보고 TV 보고 하는 거는 소일 활동. 그리고 여러분 종이접기나 퍼즐놀이 같은 것도 이게 자기계발 활동 아니에요. 종이접기나 퍼즐놀이 같은 것도 그냥 내가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소일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자기계발 활동과 그 다음에 소일 활동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독서, 뭐 이렇게 연주해서 계속 연습하고 하는 거, 민요교실, 뭐 이런 거 교실 들어가고 뭐 이러면 자기계발 활동이라고 했고요. 신문 보기나 TV 보기, 종이접기, 퍼즐놀이, 뭐 텃밭 이런 것들은 소일 활동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